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 모임이 있었죠. 신당 이름을 새로운 보수당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약칭으로 새 보수당이라고도 정했던데요. 국민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후보 이름 중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하태경 의원이죠.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권 야당, 이기는 야당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제1정당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야당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최근에 바른미래당 탈당하신 거 맞죠? 네. 네. 새로운 보수당, 약칭 새 보수당 이름 일단 어떻습니까? 좀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야당, 특히 원내에 등록된 야당인데 그 보수라는 이름을 직접 박은 건 참 특이합니다. 처음이라 그러죠? 진보 쪽으로 몇 번 있었죠. 진보신당이라든지 그렇죠. 통합진보당을 해서 물론 그들도 그때 당시 야권에서는 소수파임을 스스로 이제 자인하는 의미에서 진보를 이름을 박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보수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져가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명으로 과연 적합한가라는 의미가 좀 있고요. 근데 왜 그러면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보수라는 이름을 고집했을까? 저는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개입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에 제안한 세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 보수? 네, 개혁 보수의 네. 입장을 가지고 새로운 집을 짓고 탄핵을 가는 건너자 이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해 놨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한 다음에 향후에 있을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유승민 의원이 주장하는 원칙에 충실한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수당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개혁 보수라는 걸 풀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정체성에 가장 맞는 당명을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게 총선 사실은 때까지 이름을 안 갖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보수라는 이를 박은 것 자체가 총선 전에는 합당을 해서 없애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의원이 의도하고 있는 통합의 상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체성의 당명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이 참여하고 있는 안철수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계보 쪽에서는 국민의당 쪽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당명이죠. 그렇죠. 보수라고 하는 것을 딱 정체성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본래 바른미래당을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합당해서 만날 때 만든 그 명분이 뭐였습니까?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를 결합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시 결국 합리적 중도라는 말이 좀 빠진 빠져버리는. 거죠. 개혁적 보수만 그냥 다시 새로운 보수당으로 됐기 때문에 도로 바른정당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그러면 안철수 쪽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합리적 중도라는 부분이 설 자리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볼멘 소리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안철수계 의원들 변혁에 참여했던 안철수계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명을 이렇게 이제 이념의 그 용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과거에 조봉암의 진보당이 있었고 지금 말씀처럼 이제 통합진보당, 뭐 진보신당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이념 정당이었고 그럼 보수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박으면은 중도 세력들은 중도 진보나 중도 보수들은 언제든지 스윙할 수 있어요. 이른바 부동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스윙 보터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유권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저 당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보수 이래서 이렇게 이름을 해놓고 한국당과의 통합을 좀 어느 정도 전제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암시가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당은 우리 현대 정당은요, 이 캐치 올 파티라고 그래가지고 김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캐치 모든 걸 잡는다, 올. 그러니까 중도, 보수, 진보를 다 잡는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원래 정당이 파티 아닙니까, 영어로. 그렇죠. 파트. 원래 부분만 잡는 게 정당인데 요즘 정당은 안 그렇거든요. 욕심 많아서 전부 뭐 고소득층도 잡고 저소득층도 잡고 이래서 이제 캐치 올 파티, 이른바 포괄 정당, 포괄 지지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아예 포기한 거예요. 보수만 잡겠다. 물론 이제 통합을 전제로 했다면 제가 별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당명이 썩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 중도 보수, 중도 진보 같이 중도를 좀 아울러야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맥락이에요. 그걸 떡하니 새로운 보수당 그래버리면은 그 완전히 스스로가 지지라면 나는 완전 보수가 되는데 보수를 자처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에서 이렇게 중도에서 그 스탠스가 바뀌는 분들이 볼 때는 언뜻 표주기가 좀 이렇게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보수를 의식한 거라 하더라도 조금 사료가 깊지 않지 않았던 거예요. 남의 정당 말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할 권한은 없습니다. 아직 창당이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준비위 이 상황인데 개문 발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이 새로운 보수당에 합류를 하겠느냐 이 얘기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힘들어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새로운 보수당 당명을 확정했다고 그래서 저도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디 핵심 관계자? 이거 밝힐 수는 없고요. 근데 창당기획단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래서 그러면 안철수 의원 쪽이나 중도 쪽, 국민의당 쪽에서는 참여하기 더 힘든 게 아니냐라고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더니 네. 그분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가 섭섭하다. 우리는 안철수 의원 쪽, 안철수 비례대표들하고 같이 하기로 계속 했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발을 빼고 있지 않았느냐. 발기인 대회도 이름을 안 올렸고 안철수 대표는 말이 없고 묵묵부답이고 그다음에 하태경 창준위원장이 발기인 대 하고 나서 안철수 대표 오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안철수 대표 측근 쪽에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안철수 대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부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있다고 해서 또 세부수당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렇게 뭐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바른정당 쪽에 있는 이른바 이 변혁의 이른바 그 유승민 계보에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계속 개mon발차해서 독자 정당으로 가겠다는 생각이고요. 안철수 계보 쪽에 있는 분들은 유승민 의원과의 이런 신뢰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의 묵묵부답 하에서는 지금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이번에 당명 확정까지 이어지면서 둘 사이의 간격은 조금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변혁에서 로드맵을 놓기로는 탈당의 로드맵을 내놓기로는 지역 원외위원장들 먼저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들 지금 이제 이번에 신당에 참여하신 분들이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례의원들이 탈당을 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비례의원들 대부분이 지금 안철수계 의원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점점 더 느려져서 다음 총선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현재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게 성립이 된다면 지금 이제 이 새로운 보수당이 좀 표가 더 이게 정당 대표가 늘어나서 자기 독자적으로 갈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고 한국당과의 통합도 물론 염두에 둡니다만 이 제도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독자로 가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을 여기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 안철수계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비례대표는 그 변혁에 이번에 활동할 때도 굉장히 좀 따로 별도로 놀았었거든. 별도로 행동을 했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양쪽의 가능성을 다 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의원 세습 논란입니다. 좀 뜬금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게 문희상 국회의장 얘기입니다. 어제는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세습 논란 피하지 않겠다면서 아버지 지역구인 의정부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이 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발 나를 봐서 좀 토론 좀 해주세요. 이건 오롯이 내 문제야. 네, 아예 연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 의장이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려고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 의장이 이제 국회의장 끝나면 은퇴하시고 네, 그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지금 아들 문석균 씨가 지금 지역 당협위원회 부위원장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글쎄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당연히 김세현 의원 이제 김진재 의원이었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정대철 의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세습이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직을 완전히 물러난 다음에 이제 출마하는 것하고 지금 이번에 공천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공천 기간 중에는 국회의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희상 의장이?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이해 충돌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문 의장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탈당이 돼 있습니다. 탈당은 됐지만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쪽과 상당히 이제 가까운 분이니까 그 민주당 출신이시고 그런 걸 야당으로서는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임명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완전 세습이라고 얘기하기 또 곤란한 게 있어요. 세습했다고 전부 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공천 과정에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뭔가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 자체를 그렇게 뭐 정치 쟁점화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세습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는 좀 그렇고요. 예. 대물림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일들 많이 있었고 기사를 보니까 20대 국회에서도 이렇게 부자 또는 뭐 3대, 2, 3세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15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 정치인을 본받아서 아들이 정치 또 가업을 잇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아버지의 존경스러워서 그 길을 가겠다는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제 문희상 의장의 아들 이 세습과 관련돼서는 네. 최 교수님 주제가인데 여러 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물려받거나 대물림을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이라도 상당한 터울을 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계에서 은퇴하신 다음에 적어도 국회의원 몇 번 정도의 기간은 터울을 두고 아들 스스로가 지역에서 자기 정치적 기반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하더라도 대부분 아버지 지역구랑 다른 지역구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역을 물려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사망한 이유가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희상 의원의 문제가 되는 저기는 지금 현역 의원으로 계시고요. 그다음 그것도 막강한 여권의 국회의장으로 지금 계시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구를 그대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 교수님 우려하신 것처럼 실제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공천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현역으로 떡 버티고 있는데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죠. 민주당 안에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 불편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기 때문에 대부분 터울을 넘겨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2대 4년 동안 열심히 그러면 의정부에서 그 아드님이 열심히 터 닦고 지역구 활동하고 정치 활동하면서 4년 뒤에 아버지의 그 그늘 없이 독자적으로 한다면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야당들이 아마 그걸 지금 가십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북미 이슈 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었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적대적인 도발 행위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한 결심을 내리는데 이 안보리가 도움을 줬다,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틀어진 거 아닌가? 이게 특히 또 개인 담화가 아니고 외무성 담화인 말이죠. 갈 길을 가도록 결심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미 정한 길이 있는데 네가 아주 그 정한 길로 가라고 아주 재촉하는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등을 떠밀어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금 김정은이나 북한의 셈법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연말에 지금 당중앙위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고 지금 김정은이 최근에 2번이나 이른바 백두산에 군마를 타고 올라가는 영상들을 보여주고 자력갱생 이야기를 계속 외치고 모닥불도 있거든요. 피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ICBM의 그 도발의 어떤 위협 카드로서 동창리가 계속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까지라는 시간은 자기들이 정했기 때문에 기다려 보겠지만 연말이 지나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불갑을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결심을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 대목에서 그러면 북한의 의도대로 만약에 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의 손을 잡고 내가 양보할 테니까 다시 협상합시다 이렇게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스틸웰도 지금 더 세게 지금 맞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탄핵 국면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선행동의 어떤 입장 변화가 없는데 트럼프가 덜커덕 양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해진 수순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북미 협상은 연말이 지나면서 일단 결렬로 정지불을 찍고 북한은 새로운 길로서 그 새로운 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것인가는 계산을 해보겠죠. 고강도로 할 건지 아니면 저강도로 할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파국은 파국이지만 조금 연기된 파국으로 갈 것인지 다양한 저술적 고려를 하겠지만 연말에 지나면 북미 협상은 일단은 없다라는 걸로 정리는 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오늘 오전에 보니까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보면 강대강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 주에 지금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여기를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보고 나서 어떻게 갈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017년도 그때 이제 대륙간 탄도탄 ICBM 화성 15형 발사하고 막 이랬잖아요. 2년 전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 어쨌든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또.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위험한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만 맞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이 북미 회담이 안 되면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동창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최소한 핵실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ICBM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비건이 오니까 양쪽이 다 이렇게 파국으로 하는 건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수위 조절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전 그래서 이제 비건 대표가 북측과 어떠한 접촉을 하는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대강으로 하는 거 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새로운 어쨌든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은 미국과 북한이 단시간 내에
회담 장소에 앉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실무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연말이 다가올수록 긴장, 우려 이런 느낌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와하고장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